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세간의 관심을 아주 한몸에 받고 있는 아주 핫한 정치인이십니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다양한 직업군이 많으시지만 아마 최초의 직업군에서 지금 정치인이 나오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시기도 하셨고, 싱어송라이터, 또 영화 감독, 작가까지 경험하시고 거기에 정치인의 경력을 더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인사부터 만나고 박수를.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재와 싸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등에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이유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드는 정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신 소감은 어떠세요? 이제 제가 당선 소식을 듣고 거의 딱 1년 정도 되는 때인데 이제야 그 뒤에 의원님 얘기가 저 부르는 얘기구나 겨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 봄이고 하다 보니까 또 입법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네. 또 이제 당적으로는 정책위 의장직을 또 맡아서 수행을 하게 돼서 정신이 없네요. 이 정도면은 초고속 승진인데요. 네, 그쵸? 현기증 나죠. 정의당에서 맡고 있는 일이 뭐죠? 제가 정의당 혁신위원장을 했었고 예.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었고 원내 대변인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책위 의장입니다. 와, 네. 이분들 정치는 잘 우리 다 네, 같이 저는 정치 알못이긴 하지만 직책이 그쵸? 없어서 이런 직책을 예. 들으니까 대단해 보이세요. 그냥 대단해 보여요 정말로. 보통 정책위 의장이면 그래도 몇 선 이상 하신 분들이 그렇죠. 해오셨을 이제 거예요. 다른 당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아무래도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어떤 네. 그런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그런 또 저희 여영국 대표님하고 케미를 잘 맞춰가지고 예. 서로 다른 약간 그런 앙상블 이런 거를 기대하고 선임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한번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잘해서라기보다는 잘하라고 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래도 그간의 행보가 또 인정받을 만하신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귀중한 자리를 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처음 뵌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권진영 저는 씨. 솔직히 저보다 또 어리시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되게 세신가 보다. 센 언니 캐릭터이실 언니.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또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언론에서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의원님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이별 대자보를 딱 붙이시고 네. 학교를 그만두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학점이 별로 안 좋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4년 동안 장학금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니, 도대체 그 좋은 학교를 왜 그만두신 건지 그 학교를 그만둘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가 너무 좋아서 다니고 예.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정말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졸업하는 것보다 그만두고 사회에 더 빨리 나가서 여러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그런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이런 분위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분위기에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쳇바퀴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이제 제 시간에 혹은 제 자원의 주인이 일단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다들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허위평론가는 학교 어떻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나요?
전 지금도 적을 두고 있어서. 예.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네. 지금 돌이켜 보시면 그때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 역시 잘했다.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그런 대학의 어떤 취업 기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은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저처럼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졸업하신 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가치를 찾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존중하면서 제가 하는 종류의 선택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지금 되새겨 봐도 들어간 것도 잘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그만두고 나온 것도 후회는 없다.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학교 자퇴한 분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만두지 않았었나? 크리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줄줄줄 있잖아요. 창업하느라고 그럼 그만둔 진짜 분들. 나도 학교를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학교역 다녔지 뭐야. 아, 그래요?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의원님은 말하자면 뭐 이렇게 창업할 게 있었나요? 말하자면 뭔가 대안이 있고 그만두신 건지 아니면 그때 그 분노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 단지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가요? 저한테는 어떤 사람들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가치 같은 것들을 품고 살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 되게 일찍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살밖에 어리지 않은 여동생이다 보니까 그 동생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언니가 되고 싶다. 이제 그래서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을 열심히 다니곤 했었는데 그런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성공을 쟁취한다고 한들 그게 정말로 내 동생이 나와 같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고 그냥 그 대학 졸업해서 그런 트랙을 가는 것 말고 뭔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기겠다는 판단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의논 안 하신 거죠? 통보를 했죠. 근데 뭐 의논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반응이 어떠셨을까? 그 저 같은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퇴계를 이제 딱 내려갔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학사계 쪽에서 부모님한테 확인 전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전 이제 일찌감치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컸는데 그러셨구나.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사실 자퇴를 하러 왔는데. 이 결정을 물을 생각은 없다. 근데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좀 잘해줘라. 아버지한테?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쩜 좋아. 엄청 당황하셨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저 주도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제 주관을 갖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릴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잘 해주시고 이제 떨떠름하게 처리를 해주셨죠. 그 직원분이. 어머. 아버지가 또 대단하신데요? 와. 네 맞아요. 아빠 나 학교 자퇴할 거니까 빨리 여기랑 통화해봐. 딱 그거죠. 그럼 아빠가 많이 자퇴 막 이럴 것 같은데. 본인 고집이 이제 저에게 DNA로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말릴 수 없었던 아버지, 아버지가 못 말리는 딸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의원님이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야, 이거 타임에서 참 우리나라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싶었는데 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네.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우리 의원님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오. 그 100인 가운데 한국인은 유일하게 의원님 뿐입니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떠오르는 인물 100인.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다고 돼 있나요? 기사에서? 이제 타임에서 네. 100명씩 선정하는 리스트가 이제 영향력 있는 100인이 있고 네. 이거는 넥스트 100이어서 예. 이제 어떤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들 각 분야에서 이러한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선정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제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네.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선정의 변 같은 것들을 쭉 봤는데 네. 재밌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그 여기 선정돼 있는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총명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역사를 써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저 개인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써주셨다면 저는 되게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사실 엄청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맨 앞에서 눈에 잘 띄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어떤 다양성의 가치나 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조명해왔던 가치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서 뛰는 이 사람한테 기운을 좀 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되게 함께 저하고 뛰는 이제 여러분 같은 분들 포함해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대신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함께 예. 네. 타임이라는 시사 주간지가 워낙 권위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장 의원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왜 떠오르는 백인의 채택이 됐는지를 너무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추천해 주신 책은요. 엄마와 아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사랑하는 안드레아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보니까 대만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시네요. 네, 예.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냈는데요. 루밍타이라는 루밍타이. 분입니다. 예. 예, 저자가 두 명이에요. 이게 편지글이기 때문에 엄마는 루밍타이, 예. 아들은 안드레아 발터. 아. 이 루밍타이 같은 경우는 원래 1985년에 야화집이라는 책을 내면서 또 대만의 민주화운동에 충분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있는 독일에 가서 망명생활 비슷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대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 문화부 국장을 좀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예. 다시 이 대만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아들 안드레아의 나이가 14살이었다는 겁니다. 딱 그 사춘기 나이 때 엄마와 떨어져 있게 된 거예요. 4년 동안. 사춘기 때는 엄마하고 떨어져야 돼요. 아주 잘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오히려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4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은 이미 18살이 되어 있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공백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 아들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편지를 주고받아 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승낙을 하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사랑하는 안드레아라는 책입니다.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됐어요? 사실 인생책이라고 꼽을 만한 책이 저는 이제 엄청 시기마다 많죠. 네, 그럴 것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근데 이 시대의 이 타이밍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꼭 소개를 하고 싶은 이제 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사랑하는 안드레아다라고 네.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어떤 세대 간 네. 혹은 또 문화 간 어떻게 보면 성별 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책의 서문에 되게 잘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약간 읽어드리면은 예. 편지를 보낸 사람의 연령대가 다양한 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책 연재를 보고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죠.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면서도 나눌 대화가 없고 서로 절절히 사랑하지만 오히려 서로를 잘 모르고 다가가길 열망하지만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현하길 원하지만 언어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편지는 그들에게 캄캄한 바다에서 길을 잃었거나 항구를 찾아 헤매는 배에 가닿는 수기 신호와 같은 것이었다. 라고 하는 딱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네. 막 그런 세대 간 갈등 혹은 뭐 성별 간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로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데 근데 어떤 그런 만나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서 네. 우리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운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꼭 같이 소개를 하고 얘기를 네.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 자, 사랑하는 안드레아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드레아, 세대와 가치관을 넘어선 소통이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8살 그 해라고 뽑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들이 나이가 18이었고 엄마의 첫 편지가 자신의 18을 회상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역시나 좀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딱 아들의 나이와 엄마의 나이가 그쵸.
예,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내는 거잖아요. 엄마는 자신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해변의 어촌에서 살았어. 어촌에는 찻길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나마도 좁아 터졌지. 출근길과 등굣길에는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채소를 팔러 가는 손수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혔어. 네.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촌마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를 잘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은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연민을 갖는 능력은 발달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아, 너는 지금 굉장히 풍족한 그쵸. 환경에서 살고 있지 예. 않니? 예. 너는 과연 동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편지부터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준영 씨 같은 경우는 뭔가 벽을 넘어서 네. 그게 여기서는 뭐 세대와 가치가 아니지만은 네, 네. 그 어떤 벽을 넘어서 좀 잘 소통하고 싶은 그래서 같이 편지를 좀 주고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남편이요. 소통이 안 돼. 저는 진짜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저는 약간 뭐 클래식이나 이런 좀 잔잔한 음악을 네. 좋아해도 막 야야야야야야 막 이런 거 있죠. 쇼미더머니 같은 거. 그런 것만 봐요. 그래서 아, 편지를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사랑하는 안드레아 보면서 느꼈는데 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봐요. 그래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 이거라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보내면 저주 보내네. 편지. 그러니까. 의원님은 혹시 누군가 그렇게 소통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다. 편지로. 공개 서한으로 우리의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 청소년 기후 행동 이런 데에 나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이 너무 갈수록 빨리빨리 변하는데 네. 누구보다도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이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진득하게 듣고 싶다, 알고 네, 싶다 네.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뭔가 서한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영화도 찍으셨다고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한 편 찍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장편 다큐멘터리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건 한 편이고 예. 그 전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전공이 영상 이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편 작업들은 이제 계속 했었죠. 그 장편 다큐멘터리가 어른이 되면 네, 맞습니다. 이고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거였죠? 네. 예. 제 동생이 이제 막 13살 때 집을 떠나서 그땐 저희 집이 굉장히 또 형편도 어렵고 그랬었어서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져서 30이 될 때까지 사실 계속 시설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많은 분들처럼 이제 그런 동생의 삶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이라고 미루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일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제 동생이 있었던 시설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 이게 사실은 제가 동생을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 차별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권리가 당연히 동생에게도 주어지는 게 맞았었는데 나는 장애가 없으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하지만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시설에서 남이 하라는 대로 평생 살아도 어쩔 수 없고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다. 학교에서 계속 배웠던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하다라고 제가 진짜 생각한다면 그걸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내 동생을 다시 이제 탈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설 밖으로 다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 첫 6개월 엄청 좌충우돌 할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거죠. 그게 특별한 부분이죠. 근데 궁금한 건 그 탈시설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하시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엄청 반대하셨죠. 그렇죠. 네, 엄청 반대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어떤 장애인을 돌보는 거는 그 가족의 몫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부모의 몫이다.
그렇게 보시는 저희 부모님도 자유롭지 않으셨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형제자매인데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될 몫을 왜 형제자매인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셨었는데 딸에 대한 사랑이고 네. 어떻게 보면 딸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너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마음 전 너무 이해가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설득을 드렸었던 건 그거죠. 이게 제가 제 삶을 희생해서 내 불쌍한 동생 돌보겠다 이런 거라면은 저도 할 생각이 없는데 예. 진짜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이야 부모님께서 이렇게 동생을 건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언젠가 부모님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여전히 그런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의 몫인 세상이라면 그건 이제 형제자매의 몫으로 언젠가는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돌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조가 변화해 간다면 더 이상 부모님의 혹은 형제자매의 돌봄의 몫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혹은 제가 언니니까 언젠가 제가 먼저 죽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 동생을 우리 혜정이를 잘 돌봐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 정말로 우리 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혜정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자퇴하는 걸 말릴 수 없었던 것처럼 네, 또 탈시설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도 잘해봐라 해보실 수밖에 없었죠. 아니 혹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돛 닦으셨나요? 아니 이런 생각을 역시 아픈 경험들에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 제 동생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고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시설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더 좋은 시설 찾아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만나 뵀었던 어떤 장애 인권 활동가 분들이 동생분 자립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러니까 활동가들이 안 되지. 내 동생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단 하루라도 돌봐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자립이라는 말을 하지? 라고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생각을 시설에서 출발하면 결국은 시설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시설이 아니라 동생의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다른 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동생의 삶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곱씹어 봤을 때 진짜 그 여러분들께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막 13살이 되셨고 장애인이세요. 근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우리 집 또 같이 살았던 우리 가족들을 떠나서 한 번도 네가 본 적 없는 사람들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데서 평생 살아야 돼. 너무 끔찍한 일. 얘기를 하고 그냥 여러분을 두고 나오셨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나의 삶이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이게 부당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저 혼자 보리수 아래서 돌을 닦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동생이 언니가 바빠가지고 네. 동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동생이 너무 신났죠. 왜냐면은 손윗 형제 자매의 잔소리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언니가 바쁜 만큼 자기 맘대로 이제 제 동생은 24시간 어떤 옆에서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로 이제 발달 장애가 심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활동 지원사 또래 활동 지원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자기 맘대로의 행복한 시간, 언니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저는 바쁘다. 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 네.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노래 제목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네. 라고 어른이 되면 다큐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딱 이제 다큐멘터리를 장편을 만들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음악을 처음엔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노래까지 직접. 노래를 궁하면 통한다고 그렇게 만들었던 노래인데 동생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도 있지만 네. 사실은 되게 괴로운 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서 진짜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느껴지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썼던 일기에 나왔던 문장들이 이제 결국은 그 노래의 나중에 가사가 됐었죠.
멜로디는 잔잔한데 가사가 되게 잔혹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의 얘기인데 이 노래가 나가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저는 이제 탈시설 장애인과 어떤 집도절도 없이 제 한 몸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제 삶의 불안에 대한 노래였는데 뭔가 선 자리는 달라도 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느라고 진짜 엄청 우리 불안하게 사는구나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제 끝날 때는 약간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예, 예. 마치 우리가 어떤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처음 도착한 외계인들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희망으로 끝나는 사실 그 가사도 궁금하고 네. 싱어송라이터면은 쓰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도 노래도 하는 거 하셨다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 조금 들려주시면 네. 좋겠는데. 한 소절이라도. 예, 네, 예. 좋습니다. 야, 뭐 혹시 연주할 악기라도 또 있으신가요? 아, 보통은 이제 기타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약간 제가 너무 재밌으신데 그 무반주로 네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워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아, 네. 이제 18살 그의 이야기가 정말 풍성했는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덕적 불안. 네. 이 책에서 아마 의원님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 도덕적 불안이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예, 이 도덕적 불안이 특히 나와 있는 부분이 안드레아의 편지. 전 100% 나쁜 놈이에요 라는 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보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제목을 달았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안드레아가 독일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부족한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어떤 나쁜 뉴스들은 이게 실은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윤이라는 것이 경제 개발 도상국에서 네. 일하는 특히 여성들의 삶을 착취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중국 공장에서 만든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그리고 뭐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의 산림 자원을 다 피폐화시키는. 그런데 나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안 신을 수 없고 또 내가 그렇죠.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안 먹을 수 없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루깅타이는 좋은 답안을 내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엄마도 원래 샥스핀을 좋아했다. 근데 샥스핀이 상어의 지느러미를 그냥 잘라내고 바로 상어를 버려서 굶겨 죽인다는 걸 알고 난 그 이후로부터 먹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소극적인 실천 중에 하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답변을 보던 이 둘째 아들인 필립이 엄마 그럼 닭고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닭도 다 공장형에서 좁은 케이지 안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깅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성인군자가 아니야 라고요. 그때 달라요. 근데 그때 달라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 불안이라는 걸 뭐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한 단계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안드레아가 나 100% 나쁜 놈이에요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쿨하다.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엄마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도 같았고 그래요. 근데 의원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말씀하셨던 것 네. 같은 고민은 사실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으로 높은 실천을 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마 모든 그 어떤 쓰레기도 생산하지 않고 그 어떤 공장식 축산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이러려면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섬에서 혼자 살아야 그렇죠. 될 예,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위선자처럼 들리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저는 100% 나쁜 놈이에요라고 네, 네. 차라리 위약을 떠는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는데 네. 엄청난 지혜라고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책에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는 성인은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도덕의 취사 선택은 개인의 일이고 논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서 저는 딱 어떤 출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의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의 불일치가 주는 어떤 불안감, 그걸 도덕적 불안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불안을 계속 품고 있다가 어떤 순간이 오면 네가 실천할 수 있는 순간에 실천하면 되는 거고 너는 분명히 언제 실천해야 되는지를 너라면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어떤 용기와 가능성을 남겨놓는다 네, 네. 라고 하는 그 방법에서 저는 좀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예, 도덕적 불안에 대한 개그를 짠 적이 있어요. 예. 예. 진짜요? 예, 옛날에 거창한 부르시계당에서 비슷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개그는 개그일 뿐. 선생님, 전 정말 나쁜 아이예요. 왜 나빠? 여기 오다가 제가 할머니가 네 거를 너무 무겁게 밀고 가셔서 제가 밀어드렸어요. 야, 그러면 잘한 거지. 그게 뭐가 나쁜 아이야. 낭떠러지였는데도요. 막 이런 개그를 짠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약간 지금 무시무시한데? 무시무시한.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방송에 됐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도덕적 불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이거는- 갔나요? 어떤 불안? 제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저 여기 아, 생각 많은 낯설어지네. 언니가 한번 이걸 해석을 해주시면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러게요.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힘든 분을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아우 무슨 개그를 또 해석을 해요. 개그는 개그일 뿐이지. 저 인스타그램 뭘 아이디가 밖으로 시리어스 받아들여요, 시스터 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서 아 맞아요. 감독님이시지. 네, 아, 진짜 나 알겠어요. 진영 씨 우리 방송에서 힘든 거 나 이해해. 알겠어요. 뭐를 해도 다큐를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다큐니까 이거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개그를 하고 이렇게 빨간 펜을 칠 때 그냥 그 부분에서 웃어주세요. 이렇게 빨간 펜 쳤을 때. 아니 근데 사실 의원님은 정치인이 안 됐어도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재밌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정치인이 되셨어요. 네. 이 정치인이 되게 된 결정적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탈시설을 하고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기는 여전히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집회를 하면 집회를 가기도 하고 뭐 거기에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적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탈시설이나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어떤 정치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불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은 많이 하지만 그 공약이 진짜 공약일 때가 있잖아요. 텅 빈 말들 뿐일 때가 있을 때 그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또다시 약속을 지키라고 또 피켓을 들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지겨운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던 타이밍에 딱 이제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님께서 이제 아침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대뜸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 전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방송 목소리라 스팸을 굳이 심상정 의원님 이름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네. 이제 받아보니 이제 네. 뭔가 다른 분들한테 제 얘기를 들으셨고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하셔서 이제 그날 만나 뵀던 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네요.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저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그런 이제 평등 그리고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에서 보장할 수 있을까? 예. 이게 저는 늘 고민이고 막 국회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들을 그냥 말들로는 하지만 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정말로 시설에서 18년을 살았었던 여동생을 둔 언니가 국회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만들어내는
국회가 볼 수 있는 사회의 넓이와 깊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스카이나운 50대 비장애인 남성들이 대부분인 국회라고 한다면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저는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 거죠. 제가 뭔가 뛰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국회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듣고 있지도 않은 어떤 부분들을 대변하는 거 그게 제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가 이제 도덕적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화 저택의 전쟁을. 이게 또 무슨 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네. 이게 안드레아의 편지인데요. 네. 졸업시험 준비로 한창 이 바쁜 와중에 네.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네. 왜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을까? 네. 알고 네네. 봤더니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네.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일종의 폭행을 당했다.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절대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교화의 취지로 네.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뭐 그 행위 자체, 뭐 폭력적인 행위 네.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큰 계급 차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은 아닌가라고 안드레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뭔가 하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김나지움 같은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집도 좋고 엘리트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네. 뺨을 맞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데 교장 선생님은 다른 이민자들의 고충 그리고 그들이 겪는 폭력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학생이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철저한 어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집안 환경은 어떤지, 이 학생의 뭐 어떤 뭐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열을 해서 거기에 알맞는 학생만 뽑아야 한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겁니다. 통나무 집에는 평화를, 호화 저택의 전쟁을. 좀 심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부끄러워진다 나. 저기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도 부끄러웠어요. 아니, 결국 어떤 편견에 대한 얘기고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평등하지 않은 그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건데 의원님 같으면은 여기에 뭐라고 댓글을 딱 다시겠어요? 저는 댓글을 제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안나 얘기 좀 하자. 너 나 직접 만나자. 따라와. 약간 이렇게 역시 해결하지 않고는 직성이 안 풀리는 이길 수 스타일이시네요. 없는 거고 이제 또 댓글만으로 전할 수 없는 어떤 맥락들이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저 어렸을 때 동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었을 때 약간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선생님들이 대하는 것 혹은 아이들이 대하는 것과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달랐었던 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상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완전히 다른 이중잣대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어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는 걸 보면서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거를 다시 습득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 여실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파트 평수 내지는 부모님의 월급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계급을 나누고 너네는 너네끼리 그런 비슷한 뭐랄까 경제적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놀아야지 이게 섞이면 안 된다. 장애인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나빠진다. 이런 식의 어떤 너무나 익숙한 분리와 배제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문제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의원님이 사실은 저기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그간 굉장히 화제를 일으킨 일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대표 발의해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법인데 그 우리 헌법의 평등권에 관련된 이제 제 11조 조항이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은 다 평등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뭐 그 성별 장애 등등을 이유로 이제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을 어떻게 좀 더 실효성 있게 법을 통해서 이제 금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차별이 발생하는 뭐 성별을 이유로 혹은 뭐 장애, 연령, 뭐 국적, 언어, 지역,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23가지의 이제 이유들이 있고 네. 이런 이유들로 정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영역들, 뭐 교육이나 아니면 일하는 고용, 아니면은 뭐 정말 길에서 뭐 음식 사 먹고 물건 사고 교통 이용하는 어떤 재화 서비스, 그리고 참정권이나 재판 같은 어떤 행정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법이고 네. 만약에 그런 차별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그 차별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이제 그런 법이에요. 근데 통과될 것 같습니까? 통과시켜야죠. 왜냐면은 되게 오래된 법이거든요. 사실은 이 법이 우리 국회에 처음으로 이제 발의가 된 것은 2007년에 네. 이루고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법이거든요. 근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법이 계속 제정되지 못하고 밀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해묵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네.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혜영 의원하고 함께한 이 시간 네네. 어땠어요, 권진영 씨는? 아, 너무 주도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가시는 모습이 예. 오늘 그냥 제가 표정이 입이 안 다물어지는 예, 거예요. 예. 원래 뭐 마중 나온 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좋은 정치 많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입이 안 다물어지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조금 더 개그 센스도 좀 챙길 수 그래요. 있도록 그거 좀 챙기세요. 예.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허위 평론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제가 평을 해본다면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소임을 알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안드레아가 서문에 적어도 이 편지 교환은 네. 저에게 엄마와 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소임을 깨닫게 해줬어요. 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와 아들뿐만 아니라 실은 내가 모르는 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기 네. 때문에 이런 평을 좀 해봤습니다. 멋진 한 줄 평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내 한 몸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봐? 라는 얘기를 되게 밥 먹듯이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세상을 살게 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되게 돌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다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버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국회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는 의원이 이렇게 있다는 걸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의원님 초반에 제가 타임즈에서 선정한 넥스트 100인에 선정된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은 민주화 시대, 예. 또 산업화 시대의 이게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분단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고, 근데 이제 새로운 정치는 나 평등, 나의 존엄성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났구나. 이게 새로운 정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님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실 것 같고 네. 네, 의원님이 길이 앞으로 예,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저희도 이제 따라서 같이 따라가면서 그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좋은 책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어떤 트렌드가 진짜고 어떤 트렌드가 가짜인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 10년 동안 매해 트렌드 보고서를 작성해온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 로이트 바르가바가
향후 10년의 핵심 메가 트렌드를 예측한 책입니다. 언젠더링, 인스턴트 지식, 휴먼 모드 등 우리가 일하고 놀고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핵심 메가 트렌드를 키워드 중심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세계 흐름의 패턴을 이해하는 방법부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메가 트렌드가 우리 삶에서 미칠 영향력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줘야 할까? 사형수가 심장을 이식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명윤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 제이콥 에펠이 마주한 다양한 의학 윤리의 난제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현장의 의사들이 고민하는 문제부터 임신과 출산에 얽힌 문제, 죽음을 둘러싼 문제, 현대 의학이 마주한 문제들까지 79가지 난제와 함께 생각을 돕는 해설을 덧붙여 독자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저명한 생명윤리학자와 임상의, 정책 입안자들이 의학 난제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입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금주의 서평 첫 번째 책은 환경윤리 분야 전문가인 미국의 철학자 폴 테일러 교수가 쓴 자연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왜 취해야 하는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저자가 생명 중심 윤리 철학을 중심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서평자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사스, 메르스, 조류 독감, 에볼라 등을 거치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연달아 발생하는 원인을 궁금해한다고 언급하며 폴 테일러가 쓴 이 책이 1986년에 출간되었지만 자연을 상품 생산의 원료와 폐기물 처분장으로만 인식하게 만든 산업 문명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꼭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환경윤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자연에 대한 존중,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 책은 19세기 대표 지성으로 꼽히는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인데요.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자유론, 공리주의, 종교론, 사회주의론을 함께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의 서평자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병훈 명예교수는 존 스튜어트 밀을 여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폐쇄적 민족주의를 질타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한 열린 지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자유가 우선이고 생산자 협동조합의 바탕을 둔 자유사회주의가 그의 답이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 존 스튜어트 밀의 저작을 통해 독단과 편견이 범람하는 우리 시대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홉스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은 홉스 철학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교수가 쓴 홉스의 전기인데요. 국민국가 이론의 혁명을 일으킨 정치철학자 홉스의 대표작 리바이어던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평자 박완규 세계일보 논설실장은 홉스는 어떤 조건에서 정부의 설립이 가능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 상태라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다고 말하며 법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보자.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려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홉스에 따르면 오직 주권자만이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하며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홉스의 철학이 현재 우리에게 전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책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